밤은 깊었고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한설의 집안 대청마루 앞에서 붉은 등롱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등불을 바라보며 마치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결심한 얼굴이었다. 설아,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만 기억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숨겨진 길로 가거라. 한설은 숨을 삼켰다. 잔뜩 긴장한 손이 어머니의 소매자락을 꽉 붙들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요? 대답 대신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대문을 부수는 굵은 울림. 쾅! 집안 곳곳에서 비명과 울음이 터졌다. 낯선 사내들의 발걸음이 집 밟듯 들어오고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잇따랐다. 찾아라. 모두 끌어내라. 낯선 남자의 거친 명령. 그 목소리에는 사리를 감춘 흔적조차 없었다. 한설의 어머니는 떨리는 딸의 손을 잡고 장지문을 열었다. 그 뒤에는 작은 벽장처럼 보이는 은밀한 공간이 있었다.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틈. 설아, 여기서 숨을 죽이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어머니의 음성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이미 결연했다. 어머니는? 나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한설의 눈이 커졌다. 무릎이 풀릴 듯 흔들렸지만 어머니는 강하게 등을 밀어 숨겨진 공간 안으로 밀어넣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슬픔과 단단함으로 겹쳐 보였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어머니는 작은 폐물 하나를 밀어넣었다. 은빛과 옥빛이 섞여 있는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장신구. 이걸 지켜라. 너의 진실이, 너의 복수가 여기에 있다. 숨을 죽이기도 전에 바깥에서 갑작스레 비명이 터졌다. 인연이 아직도 숨을 쉬고 있냐? 낯선 남자의 목소리와 함께 어딘가 무너지는 소리. 한설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문 너머에서 어머니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두 번째, 세 번째 비명.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벽을 타고 스며들었다. 그리고 장무원 대감님께 전해라. 영모의 씨앗은 오늘로 다 죽었다고. 쏟아지는 피비린내 사이로 그 이름이 울렸다. 장무원. 한설은 숨이 멎을 만큼 몸을 웅크리고 문틈 너머를 응시했다. 움직이면 들킬까 두려웠지만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문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틈이 조금 열렸고 그 사이로 발자국이 천천히 지나갔다. 검은 도포자락. 피를 밟고 지나가는 소리. 그 아래에서 한설은 눈에 새겨질 만큼 선명한 문양을 보았다. 붉은 매화 문양이 새겨진 장식. 그것은 장무원 가문의 문장이라는 것을 한설은 알고 있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남은 건 고요와 잔해뿐. 어둠 속에서 한설은 더는 울지도 못한 채 피 맺힌 속삭임 하나를 삼켰다. 나만 살아남았구나. 손바닥에 고여있는 폐물이 스르르 무게를 더했다. 그 순간 한설은 처음이자 마지막 결심을 내렸다. 이 폐물의 진실을 찾아 반드시 모두에게 갚아주리. 다음 날 새벽 불타고 폐허가 된 집 곳곳에서 단 하나 살아남은 흔적도 없이 한 소녀만이 어둠 속에서 사라졌다. 그 아이의 이름은 더 이상 한설이 아니었다. 하지만 복수의 불길은 그날 밤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아침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폐가가 된 집터 근처에는 어제의 피와 재가 아직도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이곳에서 더 머물러선 안 된다. 스스로에게 되뇌며 한설은 마지막으로 집터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고 그 순간부터 한설은 더 이상 한설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남쪽 끝 작은 고을 연계현. 사람들이 왕래는 하지만 조용하고 큰 사건이 거의 없어. 신분을 감추고 살아가기에 딱 좋은 곳. 한설, 아니 지금은 설운이라는 이름으로 명부도 없는 떠돌이 처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깊게 말을 섞지 않았다. 늘 억눌린 표정, 늘 조용한 눈빛, 그러나 늘 살아남기 위한 계산을 잊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대 잠시 이리 오시오. 낯선 목소리가 설운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고개를 들자 낯익지 않은 남자의 얼굴이 서 있었다. 새로 부임했다는 현감, 윤겸. 그는 작은 등불 아래에서 설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른 사람처럼. 혹시 성씨가 무엇이오?
서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 질문은 너무도 오래 묻어둔 과거를 건드렸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머리를 숙였다. 성은 없습니다. 떠돌다 우연히 이 고을에 정착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윤겸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살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며칠 전 이 고을로 들어오는 길에서 낯선 낙서 하나를 보았소. 한씨 집안은 억울하게 죽었다. 누군가 일부러 남긴 흔적으로 보였는데 서른의 눈동자가 흔들린 순간 윤겸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작은 흠집을 발견했다. 저 상처. 혹시 오래전 누군가에게 쫓긴 적이 있소? 그 말은 심장을 찔렀다. 서른은 거짓말이 아닌지도 모를 떨림으로 대답했다. 사람에게 늘 쫓기며 살았습니다. 윤겸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며칠 후 이 고을에 조정의 실세 장무원이 들린다 하오. 그와 그의 일가에 대한 수상한 제보가 있어. 나는 그를 직접 조사하려 한다. 그 이름. 그날 밤 피 속에서 들었던 그 남자의 이름. 장무원. 서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윤겸은 서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대 혹시 장무원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소? 서른은 입술을 깨물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윤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그녀를 더 압박하진 않았다. 그대 같은 떠돌이 처지라면 일자리를 구하길 원하는 사람일 테지. 마침 관아의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소. 뜻이 있다면 내일 아침 관아로 오시오. 서로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겸이 돌아서자 그의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장무원이 이 고을로 온다? 그날 밤 서로는 오랫동안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오랫동안 누르고 숨겨왔던 분노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혼자 남은 방 안 가슴 가까이에 숨겨두었던 폐물을 꺼냈다. 달빛이 닿자 폐물은 새하얀 눈빛과 같은 반짝임을 띠었다. 장무원, 드디어 당신을 다시 마주할 시간이 오는군요. 서른 본래의 이름 한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살아났다. 조정에서는 한동안 잊힌 이름처럼 그저 권세 좋은 중신 중 한 명일 뿐이었지만 그를 직접 마주한 사람들에게 장무원은 한 가지로 기억되었다. 피비린내의 주인. 연계연의 장무원이 온다는 소식은 상인들과 관노 사이에서도 금세 퍼졌다. 표면적인 목적은 현안 조사였지만 그가 움직이는 곳에는 늘 숨겨진 의도와 누군가의 비명이 따라붙었다. 그날 저녁 관아에서는 장무원을 맞이하기 위한 상석 준비가 분주했다. 서로는 관아 뒤편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맡아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관아 안쪽 회랑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점점 더 무거운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 밤, 그 칼끝을 휘둘렀던 사람이 진짜 이 고을로 온단 말인가? 운명의 실이 조용히 감기듯 한설서론의 마음은 깊은 응어리로 탁해졌다. 그 시각 관아의 윗방. 장무원은 검은 도포를 걸치고 한 손으로 차잔을 천천히 굴렸다.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여유가 머물렀다. 윤겸 현감이라. 혼자서 나를 조사한다고. 가볍게 웃는 소리. 하지만 그 웃음이 닿는 곳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이 감돌았다. 곁에 서 있는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감, 최근 몰살당한 한씨 집안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장무원의 눈빛이 잠시 고정되었다. 그 안에는 무감각한 잔혹함만이 있었다. 그 아이가 살아남았든 도망쳤든 내게 중요한 건 하나다. 그는 잔을 내려놓았다. 탁 하고 울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방을 가로질렀다. 그 증거가 다시 세상에 나오기 전에 뿌리를 잘라야 한다는 것. 대감의 손짓 하나에 수아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연계연 주변에 흔적이 있다면 흔적이 아니라 기척조차 남기지 말고 처리해라. 그 말은 곧 명령이었다. 밤 관아 안쪽 작은 연못. 서로는 물독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돌렸다. 저녁 바람이 짧게 스쳐 지나가며 팔뚝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걸음이 들렸다. 그대 서른이라 했지? 윤겸이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복잡했다. 내일 장무원이 직접 고을을 둘러본다 하오.
혹시 그대는 그날 밤의 한씨 집안 소문에 대해 정말 아는 것이 없소? 서로는 대답하지 못했다. 저릿한 침묵만 길게 이어졌다. 윤겸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오며 낮게 속삭였다. 그대의 눈빛은 그냥 떠돌이가 가진 눈빛이 아니오. 숨겨진 상처를 본 사람의 눈빛이다. 서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진 것은 이 몸 하나뿐입니다. 어떤 비밀도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윤겸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른이 돌아서기 직전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대가 무엇을 숨기든 나는 그대가 위험해지는 것은 원치 않소. 그 말이 이상하게 날카로운 밤 공기 속에서 오래 남았다. 그 밤 집으로 돌아온 서른. 폐물을 꺼내 손바닥에 올렸다. 장무원. 그의 수하. 그의 명령. 기척조차 남기지 말고 처리하라. 과거의 피비린내가 다시 코끝을 찔렀다. 당신은 아무것도 잊지 않았구나. 서른의 속삭임은 떨림도 눈물도 없이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 그 남자의 얼굴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내가 기억한 그 밤의 문양이 여전히 그의 옷깃에 살아있는지 확인하겠다. 연계연의 낮은 안개가 깔린 날이었다. 조용하던 고을에 오늘은 유난히 장막과 수레가 드나들었다. 장무원의 행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가장 화려한 연등이 매달린 가마가 천천히 관아 앞에 멈춰섰다. 가마문이 열리자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흰 비단 저고리에 약초빛 치마, 잘 정리된 댕기머리, 그리고 조선 양반 특유의 단정한 기백. 정희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 듯했다. 잠깐 저 여인. 관아 밖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던 서른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귀로만 소리를 들었다. 바로 저 사람인가? 장무원의 조카라는 여인. 희원은 가마에서 내려 고을을 둘러보았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은 어딘가 인위적으로 정돈된 듯했다. 숙부께 보고 드릴 것이 있어 잠시 들른 것이니 현감과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어요. 희원의 목소리는 낮고 유려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사람을 조종하려는 묘한 힘이 감돌았다. 그날 오후 관아 부엌 앞. 서로는 물동이를 들고 나오던 중 갑작스러운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거기 누구냐? 뒤돌아보자. 정희원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낯이 햇빛에 반짝이며 그녀의 표정을 한층 더 도도하게 만들었다. 희원의 시선이 서른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낯이 익지 않군요. 현감댁 시녀인가요? 서른은 마음속으로 숨을 삼켰다. 아닙니다. 관아 일을 도우러 온 떠돌이 처지일 뿐입니다. 희원은 시선을 좁혔다. 그리고 느리고 단정하게 서른에게 다가왔다. 떠돌이 처지라 하는 말은 흔하지만 당신 눈빛은 그리 가볍지 않군요. 서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희원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와 서른의 손목을 살펴보았다. 칼에 베인 자국들이 많군요. 보통 여자 손에는 보기 힘든 상처인데 서른은 손을 감추려 했지만 희원이 먼저 그 손을 가볍게 잡았다. 둘 사이의 짧은 침묵. 그러다가 희원은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흥미롭네요. 숙부의 일을 돕기 위해 새로운 시녀를 하나 들릴까 했는데 서른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다. 마치 자신을 잡아채는 덫이 눈앞에 드러난 듯. 당신이면 괜찮겠어요. 서른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를 시녀로 드리겠다는 말씀입니까? 희원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무나 내 곁에 둘 수는 없죠. 나를 신경 쓰게 만드는 사람은 오히려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으니까. 그 말은 경계인 듯 호기심인 듯 질투인 듯 했다. 그러나 서로는 그 말의 속뜻을 정확히 이해했다. 내가 두렵다는 거라기보다는 나를 장악하고 싶다는 뜻이겠지. 희원은 뒤돌아가며 가볍게 덧붙였다. 내일 아침 내 행랑으로 오시오.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그녀는 뒤돌아 서른을 보며 미소를 한 번 더 그렸다. 이름까지 새로 지어줄 테니까요. 그 미소는 살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독을 감춘 미소였다. 서로는 폐물을 가슴에 꽉 쥐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좋습니다. 당신 곁에서 당신의 약점을 직접 찾아내겠습니다. 연계연의 밤은 늘 고요했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 짙은 정막이 감돌았다. 서로는 정의원의 새로운 시녀가 된 지 하루. 행랑 안에서 숙식하게 되었지만 잠을 청할 수는 없었다. 희원의 눈빛, 그 아래 감춰진 의심과 장악욕, 그리고 곧 이 고을로 내려온다는 장무원. 모든 것이 서른의 가슴 한복판을 짓누르고 있었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다시 빼앗길 것이다. 서른은 몰래 행랑을 빠져나와 관아 뒤쪽 오래된 창고 근처로 향했다. 윤겸이 낮에 했던 말 때문이었다.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직 숨쉬고 있다. 서른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창고 문을 살짝 밀었다.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며 낡은 목재 냄새가 퍼졌다. 그 안쪽에서 낮은 숨소리 하나가 들렸다. 누구요? 희미한 등불 아래 다른 옷과 상처투성이의 얼굴을 가진 남자가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나이 30 조금 못 미쳐 보이는, 하지만 눈빛만큼은 한 시대를 건넌 사람처럼 깊었다. 당신이 그 살아남은 자입니까? 서른의 목소리에 남자는 몸을 움찔 떨었다. 내가 그 집안의 마지막인가? 서른은 숨을 삼켰다. 한순간 그날 밤의 피비린내가 코끝을 파고들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백린. 몰살당한 그날 집안 장부 일을 하던 자요. 서른의 손끝이 떨렸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백린의 눈이 흔들렸다. 오래 묻어둔 두려움이 물 위에 떠오르는 것처럼. 말하지 않으면 난 지금도 그 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백린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날 밤 우두머리 역할을 맡은 자가 있었습니다. 서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누굽니까 그 자가? 백린의 눈이 고통스럽게 떨렸다. 그리고 그는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장무원. 그 자가 직접 칼을 들었습니다. 서른의 눈이 흔들렸다. 몸 전체가 얼어붙는 듯 했다. 백린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아직도 그 피가 내 손등에 묻어있는 것 같소. 대감이 직접 명을 내리고 직접 목을 베고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말았소. 그 말은 절망과 공포와 증오가 한꺼번에 뒤섞인 외침이었다. 서른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 안에 폐물을 꺼냈다. 이 폐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백린의 눈이 커졌다. 저건 대감의 치부를 감추는 데 쓰였던 비밀 장부의 열쇠 조각이요. 서른은 숨을 잠시 멈췄다. 장부에는 장무원이 저지른 모든 죄가 적혀 있어. 하지만 그 장부는 세 갈래로 나뉘어 숨겨져 있었지. 백린은 서른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열쇠는 대감의 조카 정의원의 손에 있어. 서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정의원. 그녀의 환한 미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내 곁에 둔 이유가 정말 그저 경계 때문만은 아니었군. 서른은 조용히 폐물을 가슴 가까이에 붙였다. 백린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 대감을 상대할 생각이요? 서른은 아주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복수의 서약이었고 죽음을 건 선언이기도 했다. 백린은 숨을 들이켰다. 그럼 내가 돕겠소. 그날 밤 도망친 죄를 이제야 갚아야 할 때요. 서른은 백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 밤에서 끝내 벗어나야 합니다. 창고 밖에서 바람이 문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장무원의 행차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다. 둥, 둥, 둥. 그 북소리는 한설에게 또다시 피비린내의 밤을 떠올리게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연계연의 권세가들은 각자 불안에 잠들지 못했다. 장무원의 행차, 누군가의 밀고 그리고 조정에서 내려온 은밀한 명령들. 하지만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할 사람. 정의원은 은은한 향을 피워놓은 자신의 방 안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숙부께서 오시기 전인데도
고울이 참 시끄럽네. 희원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시녀로 새로 들인 서른을 떠올렸다. 그 흠집투성이 손, 낯선 눈빛, 그리고 말끝에 묻어있던 의도 모를 기운. 어디서 굴러온 계집인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희원의 미소는 차가운데 단정했다. 관아 근처 오래된 창고. 서른 본래의 이름 한설은 폐물을 꺼내 조심스레 손바닥 위에 올렸다. 백린이 진저리 치며 말했던 장무원의 치부가 적힌 비밀 장부. 그 장부를 여는 열쇠가 이 폐물에 숨겨져 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장부가 세 갈래. 그렇다면 이것도 그 일부겠지. 한설은 폐물을 빛에 비추었다. 달빛이 닿자 폐물의 표면에서 작은 홈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이건 백린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 홈. 대감의 집무실에 있던 장부 껍데기와 같은 모양이요. 한설은 천천히 폐물을 살피다가 홈 사이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발견했다. 이 구멍. 열쇠 구멍이다. 백린이 숨을 삼켰다. 장부는 세 조각의 열쇠가 맞물려야 열립니다. 그 첫 번째가 당신 손 안에 있는 그 폐물. 한설의 손가락 끝이 떨렸다. 그 말은 나의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뜻이겠군요. 백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감의 죄는 그 장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모두 폭로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열쇠는 한설이 바로 말을 받았다. 정의원이 가지고 있다. 백리는 미간을 모으며 말했다. 조카에게 열쇠를 맡긴 건 세상 누구보다 믿는다는 뜻이요. 그 말은 곧 그녀가 장무원의 또 다른 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 한설의 눈빛이 서늘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숙부의 죄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까? 백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답했다. 알고서 묵인했든 모르고서 눌려 살든 둘 중 어느 쪽이어도 당신에게는 위협적이요. 한설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서 나를 시녀로 들였던 건가? 백린이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을 그 여자가 직접? 예. 내 눈빛이 마음에 든다며 곁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백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건 위험합니다. 정의원의 곁은 장무원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요. 한설은 폐물을 꼭 쥐었다. 위험하다는 건 바로 그만큼 진실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한설의 목소리는 이제 두려움도 떨림도 없이 아주 단단했다. 그 시각 정의원의 방. 희원은 작은 함 하나를 꺼냈다. 은장식이 있는 오래된 함. 함을 열자 깊은 곳에서 빛나는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드러났다. 그 형태는 한설이 가진 폐물의 홈과 완벽하게 이어지는 모양이었다. 숙부께서 맡겨둔 이 열쇠. 이걸 노리는 자가 있다면 내 손으로 잡아내야겠죠. 희원은 그 조각을 손끝으로 굴리며 아주 미약하게 웃었다. 새로 들인 그 계집. 그 눈빛이 참 이상했거든. 언뜻 스쳐간 서른의 얼굴. 흑빛 같은 침착함, 그리고 그 아래 감춰진 칼날. 희원은 속삭였다. 가까이 두는 것이 가장 정확히 베어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설의 결심. 폐물을 다시 품에 넣으며 한설은 백린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열쇠를 가진 자를 내가 직접 찾아야겠군요. 백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걸었습니다. 폐물을 꽉 쥔 손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처럼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 밤의 어둠을 찢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부가 완성되면 장무원은 내 손끝에서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은 복수의 칼날을 빚는 주문처럼 창고 안에 오래 머물렀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날 정의원의 행랑에서는 이미 시녀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새 시녀가 온다지. 그 계집이 어제 그 아이야? 그러게나 말이다. 자기 손으로 고른 시녀라니. 희원 아씨께서 도대체 무슨 마음이신지. 시녀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서로는 고개를 숙인 채 행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순간 왔군요. 매끄럽고 차가운 목소리가 방 한쪽에서 울렸다.
정희원이 창 가까이에 서 있었다. 은빛 햇살 아래 희원의 댕기는 잔잔히 흔들렸다. 서른은 깍듯하게 인사했다. 서른, 아씨의 부름을 받아왔습니다. 희원은 천천히 걸어오며 서른을 위아래로 스쳤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 희원의 표정에는 부드러운 듯한 그러나 어딘가 찜찜한 불안이 배어 있었다. 정말 이상한 아이네요. 아무리 떠돌이라 해도 눈빛은 쉽게 속이지 못하는 법인데. 희원이 서른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가까운 거리에서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른의 눈빛은 흔들리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희원은 잠시 입술을 굳혔다. 그렇기에 더 마음에 들어요. 그 말은 칭찬인지 경고인지 혹은 사냥감에 대한 표시인지 알 수 없었다. 정희원의 시험. 희원은 서른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건 오늘 내가 맡게 될 일이다. 상자 속에는 비단 수건과 고급 향유가 들어 있었다. 내 방을 정리하고 내 침상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 희원은 갑자기 서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남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라. 마치 자신의 영역에 표시하듯 희원의 손끝이 느릿하게 서른의 어깨를 스쳤다. 서른은 고개를 숙였다. 네. 그러나 속으로는 희원의 행동을 정확히 읽어냈다. 나를 경계하면서도 내가 가진 무언가를 자신이 먼저 잡고 싶어 하는군. 희원은 서른을 방에서 나가기 전 조용히 한마디 더 던졌다. 서른. 서른이 뒤돌자 희원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혹시 내가 가진 것을 부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서른은 짧은 침묵 후 부드럽게 말했다. 아씨의 곁에 있는 자들은 누군들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희원은 그 말에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자신을 높이려는 자만이 보이는 기묘한 우월감과 만족이 섞여 있었다. 한설의 잠입. 희원의 방은 고급 약재 향이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른은 향로를 정리하며 눈에 띄지 않게 주변을 살폈다. 책상 아래 함 여러 개, 벽장 깊숙한 곳엔 작은 자물쇠가 달린 상자 하나. 저 안에 백린이 말한 마지막 열쇠가 있을까? 서른이 상자 가까이 손을 뻗으려던 순간 무슨 일을 하고 있지? 희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서른은 침착하게 몸을 돌렸다. 향이 너무 세요. 바람이 통하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서른이 갇힌 공간과 같은 그 좁은 자리로 느리게 걸어왔다. 그리고 서른의 얼굴 가까이에 손을 댔다. 내 눈빛. 참 얄궂군요. 서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희원은 가볍게 웃으며 서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를 속이지 마라. 서른. 그 말에는 경고도 호기심도 질투도 모두 섞여 있었다. 서른은 그 기운을 그대로 받아내며 단단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씨를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희원은 서른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좋아. 오늘 저녁 연회에 너도 따라와라. 그리고 덧붙였다. 연회는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의미심장하게 울렸다. 서른의 결심. 희원이 떠난 후 서른은 벽장 속 자물쇠 상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오늘 밤 연회. 그곳이 기회다. 희원과 장무원이 모두 모이는 자리. 가장 위험한 자리이자 가장 약점을 드러내는 자리. 한설은 속삭였다. 이제부터 독 속에 든 쥐는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어둠 속에서 태물이 은빛으로 번졌다. 연회 전날 연계영 관아 안은 어딘가 숨이 막힐 만큼 무겁고 불안한 기운이 돌았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누군가는 무너진다. 관아 뒤편 고요한 초가방. 윤겸은 조용히 문을 닫고 몇 장의 문서를 펼쳐놓았다. 곁에는 백린이 앉아 있었고 서른아니 한설이 천천히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확인한 것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설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정희원의 방에 작은 자물쇠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마지막 열쇠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백리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럼 저와 그대가 본 폐물은
첫 번째 열쇠였던 거군요. 한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부는 세 조각의 열쇠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윤겸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장부가 완성되면 장무원은 단숨에 무너진다는 뜻이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복수와 정의의 경계가 조용히 선을 그었다. 윤겸의 분석. 윤겸은 책 상자를 열어 오래된 기록을 펼쳤다. 장무원은 조정의 실세이고 그 뒤에는 몇몇 대신들이 글을 바치고 있어. 하지만 윤겸의 손가락이 문서의 한 줄에 멈췄다. 이 연계연에 오기 전 그들과 주고받은 서찰이 사라졌소. 백린의 눈이 커졌다. 그게 바로 장부 아닙니까?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그 장부에는 조정안의 뇌물, 사람의 목숨을 거래한 내역, 그리고 그는 한서를 보았다. 한씨 집안 몰살의 진짜 배경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말을 들었다. 어머니가 이것을 알고 있었군요. 윤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설, 당신이 만약 그 장부를 손에 넣는다면. 한설은 윤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그날 밤의 죄를 모두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 눈빛은 단호했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시각 정의원의 방. 정의원은 향을 피우고 천천히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얼굴은 평온해도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다. 서론이라는 계집.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리는군. 희원은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다. 달빛 아래 그 금속 조각은 은밀하게 반짝였다. 이 열쇠를 노리는 자가 분명히 있어. 희원은 조심스럽게 자물쇠 상자를 어루만졌다. 그런데 왜 하필 그 계집이 내 눈에 걸리는 거지? 질투도 경계도 아닌 설명하기 힘든 혼란이 희원의 눈동자에 비쳤다. 장무원의 반격 준비. 관안의 가장 큰 응접실. 장무원은 몇 명의 수하를 불러놓고 음산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일 연회는 내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장이 될 것이다. 그의 손끝이 탁자를 두드렸다. 누군가 내 비밀을 노린다. 내가 가진 것을 흔들어 보려 한다. 그 차가운 눈에는 이미 누굴 처리할지 판단을 끝낸 사람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내일 연회에서 의심스러운 자는 흔적 없이 치워라. 특히 그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그렸다. 정의원의 곁에 붙은 그 괴상한 시녀, 그 아이의 기척을 놓치지 말고 살펴라. 수아들은 즉시 고개를 숙였다. 밤 홀로 선 한설. 한설은 희원의 행랑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내일이면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할 것이다. 어쩌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은 더 고요해졌다. 어머니, 드디어 시작합니다. 한설은 폐물을 품에 넣으며 천천히 미소도 없이 중얼거렸다. 당신들이 심은 죄의 씨앗. 이제 내가 거두겠습니다. 바람이 스쳐 행랑의 등불이 피어올랐다. 어둠 속에서 복수의 길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연계연에서 가장 큰 누각에 연등이 가득 걸리고 고을 사람들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수십 명의 수하가 줄지어 서 있었다. 오늘의 연회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자리였고 동시에 누군가를 걸러내기 위한 함정이기도 했다. 연회 시작. 커다란 북소리가 울리자 장무원은 여유로운 걸음으로 들어왔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렸다. 뒤이어 정의원이 등장했다. 흰 비단 옷자락이 바람을 스치며 그녀의 곁에는 새로운 시녀 서론이 조용히 따르고 있었다. 서론은 고개를 숙인 채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살폈다. 수하들의 배치, 출입구 방향, 비밀 통로, 그리고 장무원의 동선까지. 오늘 반드시 실마리가 드러난다. 희원의 불안. 자리에 앉은 정희원은 옆에 조용히 선 서론을 눈길로 스치듯 흘겨보았다. 좋지 않아. 서론이 자신이 가진 비밀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근거 없는 직감이 희원의 가슴을 조여왔다. 희원은 술잔을 들며 작게 말했다. 서론, 내 뒤를 따라오라. 서론은 고개를 숙였다. 예, 아씨. 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 뒤쪽으로 향했다. 뒤편 정자에서. 정자는 연회장의 소란에서 벗어난 곳이었다. 등불 하나가 흔들리는 가운데 희원은 서른을 바라보았다. 서른. 서른이 고개를 들었다. 희원의 눈빛은 평소의 오만함과는 달랐다.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너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서른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희원은 서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 거리는 숨결이 서로 닿을 정도였다. 내 손. 칼에 익은 자의 손이다. 그 눈빛, 나를 속이려는 계집의 눈빛도 아니고. 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누군가를 오래전부터 미워해온 자의 눈빛이다. 서른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희원은 더 다가와 서른의 비녀를 가볍게 만졌다. 너 누구냐? 서른은 입술을 깨물었다. 스쳐 지나간 어머니의 얼굴과 그날 밤의 피비린내. 모든 게 순식간에 엄습했다. 그러나 그때 연회장 쪽에서 갑작스러운 소란. 떼감. 안쪽에서 이상한 자가. 수아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희원은 놀라 서른을 잡아 끌듯 정자를 나왔다. 연회장은 이미 술렁거리고 있었다. 장무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오만함 위로 날카로운 살기가 더해져 있었다. 연회의 감히 누가 난입했다는 것이냐?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정확한 얼굴은 보지 못했으나 연회 근처를 기척 없이 돌아다니는 자가 있어 잡으려 했으나 놓쳤습니다. 장무원의 눈매가 매섭게 바뀌었다. 그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소문 진짜인가? 그 순간 서른의 몸이 굳어졌다. 희원의 눈에도 아주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그 아이. 서른? 장무원의 시험. 장무원은 자리에서 내려와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짐승이 사냥감을 향해 걸어가는 듯한 걸음. 그리고 서른 앞에서 멈춰섰다. 너. 서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예, 대감. 장무원은 서른의 얼굴을 긴 시간 동안 응시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내 눈. 어디서 본 듯하군. 서른은 고개를 더 숙였다. 저는 떠돌이일 뿐입니다. 장무원은 손가락으로 서른의 턱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이런 눈빛을 가진 계집이 하나 있었지. 서른의 온몸이 떨렸다. 그 계집은 살아남지 못했어. 그 순간 뒤에서 칼날이 번뜩였다. 떼감. 뒤. 장무원 뒤편에서 누군가 돌진해왔다. 짧은 비명, 부딪히는 소리, 칼이 떨어지는 소리.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혼란 속 누군가의 외침. 저 아이를 잡아라. 대감에게 다가간 계집을. 그 외침은 서른을 향해 쏟아졌다. 정의원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른의 팔을 급히 붙잡았다. 서른. 도대체 너는? 서른은 희원의 손을 내리쳐 뿌리며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씨. 그리고 뒤로 물러섰다. 등 뒤에서는 수아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앞에는 장무원이 피 묻은 칼을 떨어뜨린 채 서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확신이었다. 내가 그날 밤 살아남은 계집이구나. 서른의 손이 천천히 품속의 폐물 위로 올라갔다.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장무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연회장은 아직 피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쓰러진 수아들의 신음소리가 낮게 새어나왔고 등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괴물처럼 부풀렸다. 장무원은 헐떡이며 방금 떨어뜨린 칼을 다시 손에 쥐려 했지만 손등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다. 서른하니 한서른.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 눈빛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장무원과의 정면 대치. 내가 살아남았다니. 장무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날 확실히 죽였어야 했는데. 한설의 목소리는 낮고 얼음 같았다. 그날 당신의 칼끝에서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았는지 당신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장무원은 이를 갈았다. 나 하나 죽인다고 내가 잃은 것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느냐? 한설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밝혀낼 수는 있지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한설은 품속에서 폐물을 꺼냈다. 달빛 아래 그 은빛 문양이 선명하게 반짝였다. 장무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저건 첫 번째 열쇠. 한설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열쇠도 알고 있습니다. 장무원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정희원을 향했다. 그 순간 희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희원의 무너짐.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설은 희원을 바라보았다. 원망도 증오도 아닌 서늘한 연민이 깃든 눈이었다. 정희원 아씨, 당신이 지켜온 건 삼촌의 명예가 아니라 삼촌의 죄였습니다. 희원의 손이 떨리며 숨이 막힌 듯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 내가 이 열쇠를 들고 있었던 이유가. 한설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삼촌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이겠지요. 희원의 손에서 금속 열쇠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망가진 표정. 믿고 있던 권력과 혈연이 어쩌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희원은 여인의 허영도 기계도 잃어버린 채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윤겸의 등장. 혼란 속 윤겸과 관아 포졸들이 뛰어들어왔다. 대감, 더는 도망치실 수 없소. 윤겸은 장무원이 몰래 쌓아온 뇌물과 살상 기록 그리고 비밀 장부에 남은 조각들을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다. 장부의 마지막 조각까지 확보되면 대감의 죄는 조정에 모두 전해질 것이오. 장무원은 포졸들을 밀쳐내고 악에 바친 듯 소리쳤다. 한신연아,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는 다시 칼을 들었다. 피 튀기는 기세로 한설을 향해 돌진했다. 마지막 일격. 칼날이 거세게 휘둘려왔지만 한설은 두렵지 않았다. 그날 밤 무너진 집에서 들었던 비명보다 이 순간이 더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장무원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백린이 몸을 날려 한설 앞을 막았다. 이건 내가 갚아야 할 죗값이다. 칼끝이 백린의 팔을 베어 피가 튀었다. 그러나 그 틈에 윤겸이 장무원을 강하게 제압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고 장무원의 몸이 포졸들 사이에서 억눌렸다. 나라, 모두 죽여버리겠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마지막 진실 공개. 윤겸이 떨어진 열쇠를 모두 모아 장부의 봉인을 열었다. 장부는 장무원의 죄가 처음부터 끝까지 적나라하게 적힌 붉은 기록들이었다. 연회장은 더 이상 음악도 웃음도 없었다. 오직 진실이 드러나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장무원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비쳤다. 그만두어라. 그 문을 열지 마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 사람들이 장무원을 끌고 나가는 동안 한설은 조용히 연회를 빠져나와 밖에 연못가로 걸었다. 달빛이 고요하게 수면을 흔들었다. 한설은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자 첫 번째 열쇠였던 폐물을 꺼냈다. 그 손길은 떨리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 끝났습니다. 폐물은 천천히 연못 속으로 떨어졌다. 물결이 작게 흔들리며 그 은빛은 사라졌다. 한설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당신이 남긴 진실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새로운 길. 윤겸과 포졸들은 장무원을 조정으로 압송하기 위해 떠났다. 정희원은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아 무너져 있었다. 백리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한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살아남아줘서 다행이요. 한설은 조용히 미소 없이 답했다. 이제 저는 빼앗긴 이름을 되찾으러 갑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연개연의 밤하늘에 하얀 이슬과 안개가 내려앉았다. 그 속에서 한설의 그림자는 더 이상 숨어있는 소녀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살아남은 새로운 삶의 주인이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설의 깊은 설환이 비로소 봄바람처럼 사라지고 그녀는 마침내 스스로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이야기의 다음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손끝 하나가 새로운 이야기의 첫 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시론 이야기방이었습니다.